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기관들에 따른 움직임 내용과 그리고 이번에 또 루나 최신 소식도 한번 준비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루나 클래식 USTC 리페그 계획 중인 덩컨 트위터를 비공개로 전환을 좀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3일 전 때까지만 해도 트윗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대화가 됐었는데요. 이제 왜 비공개로 했는지에 따른 내용들을 좀 보니까 알 수가 있는 게 너무 질문이 많이 쏟아져서 일단 어, 일부 팔로잉을 했던 사람들에게 글로 보이게 바꿔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길까봐 이런 부연적인 설명도 좀 남겨두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것도 보이는 쪽에다가 남겨두는 게 본인 마케팅한테도 또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쉬웠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루나2는 1.3에서 1달러 밑 아니면 이제 사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올릴 수 있을 만한 무언가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과 대상이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각이 좀 더 이루어지던지 아니면 추가적인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더 많이 있어야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커뮤니티 분위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주었다. 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챗 GPT에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챗 GPT는 이런 답변을 좀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비트코인 미래에는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현재 디지털 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미래에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는 것 같다. 비트코인 가격이 매우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 자산과 경쟁하며 법적인 문제와 규제 등의 문제가 존재를 한다. 따라서 미래에 비트코인이 금이 될 수 있냐 없냐는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챗 GPT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중 어떤 코인이 미래적 가치가 좀 더 받을 수 있겠냐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미래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예, 좀 성향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나름대로 성장을 할 거고 이더는 이더 나름대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답변이 좀 나왔고요. 비트코인 해킹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을 때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킹도 일어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달러, 비트코인, 금, 주식 등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딱 하나만 골라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떤 자산의 투자 목적과 기간, 위험 감수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자산을 고르는 건 너무 어렵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상이하다. 그러나 하나의 자산만 고른다라고 하면 주식이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챗 GPT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대체적인 자산은 불확실성 요소가 많아서 위험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위험 성향에 맞춰서 뭐 투자해라 이렇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간에 따른 움직임이 좀 재밌었는데요. 보게 되면 자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 누나는 이거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23년도 때는 내가 우회해서 간접적으로 이 코인이 어차피 상승을 할 거니까 우회해서 수혜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매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해서 벌써 1월달, 2월달까지 포함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요. 제가 매번 다뤄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또 보게 되면 코인 쉐어스도 240만 자사주를 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렴한 구간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사주도 좀 사고 그 가격대에서 또 더 밀리지 않게끔 위하기 위해서 또 방어적인 전략도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간의 동향을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대부분 우회 자산들, 그러니까 코인과 연결된 우회 자산들은 지금이 가장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과 비슷하게 따라갈 것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이 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코인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이 먼저 선행해서 먼저 반등이 세게 나올지 코인이 먼저 세게 나올지 그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선순환 구도를 만들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가면 좀 이득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코인이 먼저 가주지 않는 형태이고 대체적으로 주식이 먼저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1월달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 너무 강세를 많이 보였고 오히려 코인이 생각보다는 많이 움직여 주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주식에서 수익분을 어느 정도 냈던 걸 여기에다가 물을 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선순환 구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포트폴리오를 좀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에 있는 전략도 나쁘지 않는 전략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바이죠. 왜냐면 과거에 2018-19 시즌 때 주식만 나홀로 가버리고 코인은 특정 코인 빼놓고는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알트코인은 아예 가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적인 상황이 나올까봐, 연출이 될까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벨리곰에 업데이트된 소식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AMA를 했는데 폴리곤 마이그레이션 예정이 있었고, 롯데 마케팅 계열사 대웅기획이 앞으로 롯데 NFT 관련 담당을 할 거고, 앞으로 여러가지 또 이벤트를 많이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폴리곤의 DB가 직접 패널로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COO도 깜짝 출연해서 여기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좀 많이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라나 포크 직전 시점에 체인의 리셋 부분이 좀 발현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류가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무래도 요즘은 뭐 마이그레이션도 좀 하고 했기 때문에 솔라나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툴을 조금은 변경을 해서 그냥 대세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라나의 가치 훼손은 뭐 FTX 사태로 인해서 좀 훼손은 많이 됐지만, 솔라나에 있는 뭐 기본적인 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라는 게 그만큼 활용도가 많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으로 본다고 하면 그게 뭐 그냥 주식적 관점으로 샀고 팔았다 이런 개념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뭐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솔라나도 솔라나 나름대로 나쁘진 않는다. 왜냐면 이제 그만큼 덱스 시장에서도 생각만큼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볼륨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최고점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21일 이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블록 생성 기간도 10분에서 13.48초 정도 느려졌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변화가 조금씩 둔화가 될 때마다 비트코인도 생각보다는 좀 약세를 보여주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동향을 좀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3월달 부분에 금리 인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약세에 있는 조정 추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나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제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방어가 되어가고 있냐 아니냐에 있는 미국 경기를 대변해주고 또 이게 실제 미국에 있는 진짜 버텨낼 수 있는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자체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방어가 잘 되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환율에 따른 영향성도 있겠지만 그만큼 거래 빈도가 어느 정도 최소 구간대만큼은 또 회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게 디파이에 영향을 또 좀 주었고, 그게 또 이더리움의 앞으로 있는 그 시점과,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이제, 반감기 시점도 거의 코앞으로 왔기 때문에, 그 코앞이라는 게 당장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 1년 사이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과거가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이제는 대부분 계속 들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운트콕스 부분에 있는 인출 부분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냥 약간의 공포적인 부분이고 이제는 패가 다 보여주었잖아요. 현금으로 받아갈래, 비트코인으로 받아갈래 라고 했지만 비트코인으로 받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인출되는 그 시점이 9월에서 10월 달 그 사이에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또 반감기가 그 이후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당연히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당장 팔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반감기까지에 있는 그 기간에 거의 근접 되는 그 시기 때까지는 또 과거에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상승에 있는 기대감까지도 좀 가져가 보려고, 그 당장 물량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주장을 좀 내비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정 부분이 저번에도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횡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긴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다른 선택은 분할로 아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과거에 여기 기반까지 온다라고 하면 나이스인 거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너무 매수하기가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형태보다는 차라리 적당량만큼 내려오는 시점에서 저는 좀 매수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 살짝 깨지는 그 구간대에 추가 매입을 좀 할 생각을 갖고 있긴 하는데, 또 기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도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건 비트코인 뿐입니다. 아시죠? 예, 그건 미국도 터치를 안 해요. 네. 예, 규제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건 유일한 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덩치도 커졌고 규모도 있고 규제에서도 태클 거는 게 아무것도 없죠. 물론 이더리움도 결과론적으로는 태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IF 총재의 최근 근황이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술의 혁신에 방해하지는 말자라는 게 기본 툴로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증권에 있는 성향이 있는 애들을 약간씩 조져서 최대한 탈중앙화된 진위 개수와 낙하분 모터 개수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좀 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반에 있는 점유권을 갖고 있는 애들을 좀 쳐내는 작업을 좀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이번에 대상으로 바이낸스 부분이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동향에 있었을 때도 이렇게 또 주춤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의 BUSD가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23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자 23일이 언제냐? 네, 이때쯤이죠. 이때부터는 생각보다 횡보를 좀 많이 했던 이유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BUSD에 따른 악재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기존의 커브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영향을 주긴 했지만 어차피 거래소의 스테이킹 부분이 자금이 안 들어가면서 디파이 쪽으로 들어가고 그게 오히려 마켓에서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BTC나
나머지 디파이 쪽으로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락으로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은 방어가 됐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됐다. 그리고 테더에 있는 자금으로도 일부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비트코인에게도 좋고 테더나 USDC한테는 좋았지만 BUSD 자체적으로만 안 좋았다고 했죠. 어차피 USD는 바이낸스 마켓 하나밖에 안 가져 그냥 단일 마켓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성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으니까 그 영향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인출 사태가 더 커졌다라고 하면 오히려 테더 마켓이 조금 더 두툼해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마켓도 두툼해졌으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여지는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지금 흐름은 그 일시적으로 그 영향으로 인해서 BTC 마켓이나 테더 마켓이 좀 수혜를 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단기적인 시점에서 자금의 인출 시점 대비를 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네, 13일부터 빠졌네. 그래서 13일이면은 네, 요때네요. 네, 그러니까 요때부터 먹고 정리하겠습니다. 요때부터 먹고 그때부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영향성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점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